중국의 제2추시 비행 영상이 공개되자 가장 먼저 논란이 된 것은 기체 형상이 아니라 거친 엔진음이었습니다.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스텔스 전투기가 도시 전체에 들릴 만큼 시끄럽다며 조롱했고, 오래된 러시아 전투기나 농업용 기계와 비슷하다는 반응까지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소리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스텔스 성능이나 엔진 신뢰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투기의 소음은 비행 고도와 속도, 애프터버너 사용 여부, 촬영 장비와 주변 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이 민감하게 받아들여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중국 항공산업이 수십 년 동안 가장 어려워했던 분야가 바로 전투기용 터보팬 엔진이기 때문입니다. J-90은 중국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중국은 이 기체를 F-22와 F-35에 맞설 핵심 전력으로 내세웠지만 초기 생산형은 러시아 계열 AL-41F 엔진에 의존했습니다. AL-41F는 원래 수호이 계열 전투기를 위해 개발된 엔진으로 J-10의 최종 목표에 맞춘 전용 엔진은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이후 국산 USLCM 계열 엔진을 적용했고, 더 높은 추력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목표로 WLC-15를 개발해 왔습니다. 다만 WLC-15의 실제 성능과 배치 규모, 내구성 수준은 공개 정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과장된 성공론이나 실패론을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시험 중 폭발이 있었다거나 출력이 갑자기 붕괴했다는 주장도 공식적으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엔진 분야에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전투기 엔진은 설계도 한 장을 확보한다고 복제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내부 연소 온도는 섭씨 1500도 안팎까지 올라가고, 터빈 블레이드는 분당 수만 회전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환경에서는 아주 작은 가공 오차나 미세 균열도 치명적인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엔진을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니켈 기반 초내열 합금 단결정, 터빈 블레이드, 열차단 코팅 내부 냉각 통로 고압 압축기, 연소기 전자제어 장치가 동시에 완성돼야 합니다. 특히 터빈 블레이드는 전투기 엔진 기술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강한 금속을 사용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고온에서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반복되는 진동과 원심력을 견뎌야 하고, 내부의 미세한 냉각 통로를 통해 열을 빼내야 합니다. 단결정 블레이드는 금속 결정의 경계를 최소화해 고온 내구성을 높이지만 생산 과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주조 온도와 냉각 속도가 조금만 달라져도 부품 전체를 폐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진 기술은 설계 능력보다 실제 생산 데이터와 장기간의 시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압 압축기도 결정적인 장벽입니다. 압축기는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 높은 압력으로 압축한 뒤 연소기로 보냅니다. 공기 흐름이 불안정해지면 압축기 스톨이나 서지가 발생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추력이 떨어지거나 엔진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상승과 급강하, 고바듬각 기동 초음속 비행을 반복하는 전투기에서는 이런 현상을 억제하는 제어 기술이 필수입니다. 결국 현대 전투기 엔진은 수천 개 부품이 극한 환경에서 정확히 맞물려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입니다. 중국은 이 장벽을 넘기 위해 러시아 엔진을 수입하고 국산 WS 계열 개발에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항공 엔진 기업 모터시치 인수도 추진했습니다. 모터시치는 소련 시절부터 항공기와 헬리콥터용 가스터빈 엔진을 생산하며 오랜 제조 경험을 축적한 기업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회사를 인수해 수십 년의 시험 자료와 생산 경험에 접근하려는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정부가 거래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인수는 무산됐습니다. 원문에는 이후 우크라이나의 연구용 엔진 기술이 한국으로 넘어왔다는 소문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연구용 엔진 한 대가 한국에 전달됐다는 내용이나 이를 통해 개발 기간을 10년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전망 역시 검증된 자료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 확정된 기술 거래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소문 자체가 아니라 항공 엔진에서 완제품보다 제조 공정과 시험 데이터가 더 큰 가치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강점은 갑자기 비밀 기술을 확보했다는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은 1979년부터 군용 항공 엔진의 정비와 면허 생산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출발점은 F4 팬텀에 사용된 제시19 엔진의 창정비 사업이었습니다. 엔진을 분해하고 마모 상태를 확인하고 열 변형과 진동, 부품 수명과 정비 주기를 기록하는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T50과 FA50에 사용되는 F4송사 엔진 생산으로 경험을 확대했고 현재는 KF21에 탑재되는 F414 엔진을 국내에서 조립하고 일부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남 창원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항공 엔진 누적 생산 1만 대 출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1979년부터 계산하면 약 45년에 걸친 축적입니다. 이 1만 대는 단순한 생산 수량이 아닙니다. 각 엔진의 조립 오차, 시험 결과, 고장 사례 정비 기록이 쌓였다는 뜻입니다. 항공 엔진은 머리카락보다 작은 수준의 가공 편차도 성능과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같은 설계도를 사용하더라도 생산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지 못하면 실전에서 신뢰할 수 있는 엔진이 되기 어렵습니다. KF21은 한국의 엔진 기술 축적에서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현재 KF21은 미국 GE의 F414 계열 엔진 2대를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이미 여러 전투기에서 운용된 검증된 플랫폼입니다. 한국은 면허 생산과 국내 조립을 통해 제조 기술과 품질 관리 경험을 넓히고 있지만 이것이 곧 F414의 핵심 설계 기술을 모두 독자 보유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면허 생산과 독자 개발은 분명히 다른 단계입니다. 한국은 압축기와 연소기, 터빈 소재, 냉각 전자제어 시험 평가 능력을 하나씩 확보해야 완전한 독자 엔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원문은 한국이 15,000파운드급 독자 전투기 엔진을 추진한다고 강조합니다. 이 목표가 실현되려면 단순히 목표 추력을 달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천 시간의 지상시험과 비행시험 반복적인 내구성 검증, 고온 환경에서의 소재, 수명 평가가 뒤따라야 합니다. 추력이 높아도 연료 소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정비 주기가 짧으면 실전 가치는 떨어집니다. 반대로 최대 추력이 조금 낮더라도 신뢰성과 수명 생산성과 유지비가 안정적이라면 수출 시장에서는 더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원하는 이유는 기술적 자존심만이 아닙니다. KF21에 미국산 엔진이 들어가는 한 제3국 수출 과정에서 미국의 승인과 부품 공급 체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엔진을 독자 개발하면 수출 협상력과 개량 자유도가 커지고 장기적으로 군수 지원 체계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K참은 자주포와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이 해외 시장에서 빠르게 확장된 배경에도 안정적인 생산 능력과 납기 대응력이 있었습니다. 항공엔진까지 독자화한다면 한국 방산 산업의 범위는 지상 무기에서 미래 항공 플랫폼으로 크게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을 실패한 국가로 한국을 이미 성공한 엔진 강국으로 단순하게 나누는 것은 위험합니다. 중국은 WSSM을 실전 배치하며 분명한 진전을 이뤘고 VS15도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내수 생산 기반과 막대한 시험 자원을 가진 중국은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반면 한국은 F404와 F414의 생산 경험을 쌓았지만 핵심 원천 기술과 독자 설계 능력에서는 넘어야 할 벽이 많습니다. 현재의 차이는 승패가 아니라 접근 방식의 차이에 가깝습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빠른 개발로 추격하고 있고 한국은 장기간의 면허 생산과 정비 경험을 기반으로 독자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투기에서는 엔진의 역할이 더 커집니다. 과거에는 추력과 연비가 중심이었지만 6세대 전투기는 AI 임무, 컴퓨터, 고출력, AESA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장거리 데이터 링크 유무인 복합 체계를 동시에 운용해야 합니다. 유인 전투기 한 대가 여러 대의 무인기를 지휘하려면 훨씬 많은 전력과 냉각 능력이 필요합니다. 레이저 무기까지 탑재하려면 순간적으로 막대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세대 엔진 경쟁은 단순히 얼마나 빠르게 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열을 통제할 수 있는가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미국의 NGAD 개념도 유인 전투기 한 대가 단독으로 싸우는 구조를 넘어 여러 무인 협동 전투기와 센서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움직이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이 체계에서 조종사는 모든 기체를 직접 조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장의 정보를 통합하고 공격을 승인하는 지휘자가 됩니다. AI는 수천 개의 신호와 표적 정보를 동시에 분석하고
무인기는 위험 지역에 먼저 진입하며 유인기는 후방에서 전체 교전을 관리합니다. 이런 전장을 유지하는 핵심이 바로 전력 생산과 열 관리 능력입니다. 따라서 KA-11은 단순한 전투기 한 기종이 아닙니다. 한국이 레이더와 전자전 데이터 링크 유무인 복합 엔진 생산 기술을 실제 비행 환경에서 검증하는 거대한 플랫폼입니다. 현재는 F-14를 사용하지만 여기서 축적되는 운용과 정비 데이터는 향후 독자 엔진과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생산 경험이 자동으로 독자 엔진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소재 기술과 설계 능력 시험, 설비 실패 데이터를 수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축적해야 합니다. J-20의 거친 엔진음에서 시작된 논란이 보여주는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투기의 외형은 짧은 시간 안에 공개할 수 있지만 엔진의 신뢰성은 오랜 시험과 실제 운용을 거쳐야 증명됩니다. 중국은 20년 넘게 이 장벽에 도전하고 있고 한국은 1979년부터 약 45년 동안 정비와 면허 생산을 통해 기반을 넓혀왔습니다. 2024년 누적 1만 대라는 기록은 그 시간이 숫자로 드러난 장면입니다. 결국 미래의 하늘을 지배하는 국가는 가장 화려한 형상을 만든 나라가 아니라 고온과 고압을 견디는 소재를 만들고 수만 회전의 터빈을 안정적으로 통제하며 수천 시간의 시험을 버텨낸 나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더 나아가 AI와 레이더, 무인기와 레이저 무기에 필요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전장의 규칙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델리비우 C-15와 한국의 독자 엔진 계획은 아직 완성된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된 것은 승리 선언이 아니라 시간과 데이터 소재와 제조 능력을 놓고 벌이는 장기 경쟁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의 최종 승자는 가장 빠르게 발표한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시험하고 가장 정확하게 실패를 기록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